뻔한 답지가 있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 그럼 몇 가지만 좀 풀어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기대출자의 대출을 회수해라. 집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으려면. 네. 그러면 집값은 바로 하락해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건설사 끼고 있는 언론들 하면 온갖 헤드라인으로 진짜 정부를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정치인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는 꼭 정치인들이 장관하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가장 이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김윤덕 장관님 파이팅! 네. 파이팅! 네, 1월 전까지 파이팅! 집값만 안 오르잖아요. 그 임대시장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임대하는 게 사는 게 좋은데 네. 이 두 가지가 융합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정책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시키고 나무주택자인데 좋은 시기가 오겠지라는 기대를 아직까지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저희는 진짜 부동산 진짜 똥강아지 이런 똥강아지가 없어요. 진짜 주식보다 더 몰라요. 아니 그러면 부동산을 저희가 진짜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자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일부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두 번. 예, 최근에 이제 97 정책 나왔고 7월인가 한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6월이었나요? 627. 네. 근데 지금 97 공급 대책도 나오고 나서 제가 기사를 최근에 봤더니 3주 동안 가격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 같이 출연하는 방송 나가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상대 패널이 이거 봐라 이거 집값 못 잡는다 왜 이런 식으로 정책 내가지고 오히려 서울 부동산 집값만 뛰게 만들었냐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왜 뛴 걸까요 이거?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집값이 들썩이는 거면 아직 그 뭐랄까 우리가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투기 세력들이 미동조차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제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제해야 될 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어요. 주식 시장처럼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그걸 전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2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럴 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놨어요. 그러니까 뭐 1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시장에 유입시키고 그리고 각종 규제, 세금 다 낮춰주고 규제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산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집값을 올리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하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풀어놓은 정책들을 다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도가 너무 늦어요. 한꺼번에 쫙 걷어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집값이 빠지면요. 한꺼번에 엄청 풀어줘. 근데 집값이 오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값 오르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겠대요. 너무 많이 들어본 멘트입니다. 아니 대통령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쓸 거 많다. 집값 오르면 다 쓰겠다. 이게 얼마나 저는 자산시장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야. 아니 집값이 오른 다음에 정책 나면 집값이 그거 쉽게 빠지겠습니까? 그럼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오른 다음에 나온다며.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불패 신화의 근원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집값이 빠지면 도와줘. 그래서 안심을 해. 왜냐면 아예 괜찮아. 집값 빠지면 도와줄 텐데 뭐. 우리나라 그동안 집값 많이 빠졌어요. 그때마다 엄청 도와줘. 갑자기 막 하면서. 근데 집값 오르면 천천히 규제 나와. 근데 그런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고위공무원들이나 실제로 뭐 다주택자이거나 자기가 부동산 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 한 채 없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그분들 만나보면 절대 그런 생각이 없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거주하지 않아도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한 4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만나보면 훌륭해. 그게 아니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아내가 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도 많이 갖고 있고 철학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전 그걸 의심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 에코님 말씀하신 그 지점이에요. 예.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상징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장관들 최근에 이제 금융 위원장 강남에 다 집 갖고 있다. 그다음에 막 두 채씩 갖고 있어. 그런데 예. 그분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선함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강남에 다 갖고 있는데 뭐 집값을 안정시켰다 그래. 공정의 내용도 중요한데 외피도 갖춰야 되는 거군요. 자산시장은 그래서 상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 ETF 가입해라. 상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추진하라. 예. 거의 유일하게 누굽니까? 이소영 의원.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상징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예. 계좌를 보여줘. 예. 나 ETF 지수 사고 있다. 네.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책을 만들고 방향성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상징성이 없어요. 아무도 이 얘기를 못 해. 왜냐면 이 얘기만 하면 쪼그라들어. 강남에 집 있거든. 아. 이 녀석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다고요. 욕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엔 국민들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그죠? 네. 예. 안타깝네요.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분노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정책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좋은 정책이 나오면 집값을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정책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네네. 마치 정치도 윤석열을 없애니까 예.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정책도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또 그래서 6.27은 좋았어. 네네네. 근데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왜 스타트가 좋았는데 머뭇대죠? 그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안타깝네.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고위 당직자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냐? 집값을 하락시키는 거냐, 상승시키는 거냐? 투기꾼을 없애는 거냐?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참 이게 부동산이 남 얘기 같지만 그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면서 일부 밝힌 내용은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차익 실현으로 또 작은 건물에서 큰 건물을 사고 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거를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 쪽으로 빼와서 균형을 맞추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더 이상 투기꾼이 설치는 장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다 보니까 저는 그 대목에선 이해를 했는데 다만 이제 정책 기반자들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뭐랄까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성과도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차원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그래도 한두 명은 막 쉽게 말해서 막 집값 하락을 얘기하고 네. 뭐 무조건 잡겠다 이런 네. 사람이 시켜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건 정말 의지가 있나 보네.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한번 잘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산시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장관시켜버려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메시지가 네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네네. 부총리는 PBR도 몰라. 그거는 이게 정말 나보다 모르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뭐라고 해야 돼요. 쉬쉬하면 안 돼. 어. 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냐.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 아, 그쵸. 끝이 잘 되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채찍질을 해줘야 돼요. 맞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끝판이 중요한 거지. 처음에만 박수 받으면 뭐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끝판이 안 좋잖아요. 쉴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강연 다녀주세요. 이광수 대표님. 그래서 저희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 처음 질문이 부동산 대책 2번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공급을 늘리는 97 공급 대책인데 3주 동안 가격이 뛰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은 그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말씀 하신 거를 그 대목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럼 그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대응해야 된다? 아니면 10월이라도 당장 추석 이후에 또 다른 대책이 나와서 집값 안정에 대한 시그널 혹은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시그널을 정부 차원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정책의 성격이 필요해요. 네. 뭐냐면 어떤 정책 내용도 사실 중요하지만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 정책의 성격은 시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2가지의 속성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돼요. 이 2가지가 융합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정책의 의도대로.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근데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정책들은 다 이 2가지가 안 됐어요. 과거에 있던 정책. 그리고 집값이 오르니까 다 나오겠네 하면 나와. 그러니까 안 먹혀요. 근데 그 말씀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실거주를 어느 정도 해야만 뭐 대출을 받게 해준다. 아니, 대출이 아니라 실제 그 자격을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상 가능한 범주였긴 맞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리고 공급도 이거 첫 번째 대책으로 안 되면 공급 늘리면 되지 뭐. 이제 공급 늘리겠구만.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이 뭐 다 아는 건데 야, 집 사.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답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있죠?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 몇 가지만 좀 풀어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 끝날 시간 되는데 근데 몇 가지만 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대출이 공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의 방향성은 뭐예요? 신규 대출자죠. 네네네. 근데 이건 억울해요. 왜요? 나 그동안 집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다가 집값 올라서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살려고 하니까 나한테 대출 규제를 왜 해? 정작 대출 규제하려면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대출자의 대출을 회수해라. 기존 대출자의 대출을 회수해라? 네.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집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으려면. 그러면 집이 시장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은 바로 하락해요. 와, 나 벌써 조선일보 헤드라인 눈앞에 보여요. 나라를 망치려 하는 거. 그렇죠.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거주권자. 그런데 이건 공정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러면 기대출자는 왜 규제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혜택은 다 받는데. 대신 소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기대출자들이 만기 연장하거나 아니면 대환할 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출자가 집 다 사서 올려놨잖아요. 그럼 팔면서 집값은 안정되고 그 대출을 은행이 갚잖아요. 그럼 대출을 신규 대출자, 무주택자들이 받아서 집을 사요. 떨어진 가격을. 그러면 가계 대출의 총량은 늘지 않고 집값은 안정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국민들이, 대중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여론이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건설사 끼고 있는 언론들 하면 온갖 헤드라인으로 진짜 정부를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움찔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다 이해하려면 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용기를 갖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내세운 다음에 이해를 구하면 돼요. 정책이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회 이런 거 숙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하나회들 다 설득시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게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 왜 것 같으세요? 왜죠? 기득권이 너무 높아요. 기존의 벽이. 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나도 기대출자인데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라고 이제 크크크 웃음 이제 댓글 주신 세핑님도 계신데 아까 포인트는 그거죠. 신규 대출자들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신규 대출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게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에게 일부 페널티를 줘가지고 물량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주택자들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죠? 투자하고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 네네. 근데 다 대출 받아서 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네네네. 그분들은 오래 거주하시는 말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 갚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대출 갚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 많고 예. 그러면은 집값이 어떻게 안 떨어지고 100입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그것도 굉장히 큰 죄송한데 문제예요. 이걸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가장 큰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정치인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나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인을 시키면 안 돼요. 특히 부동산은.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는 꼭 정치인들이 장관하지 않습니까? 아하. 뭐 맞는 말이잖아. 예.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국토부가 가장 이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현재 국토부 장관은 예 검색하면 보세요. 아니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정치인이긴 한데 예, 뭐라고 하는 중요한 거 뭐냐면 네. 이번 예산도 보세요. 가장 많은 예산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딘데요? 국토부 예산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지금 두 손 모았어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정책은 무궁무진한데 중요한 건 정책의 타이밍 그리고 그 내용도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하다. 과거에 없던 예. 새로운. 예. 네. 진짜 이거는 부동산 개혁이 필요한 거네요. 개혁이라는 글자가 맞네요, 이거는. 아니 부동산 50년, 60년 동안 일해왔는데 네.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상황 봐가면서 조금씩 하겠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증시나 부동산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고인물들이나 하면서 자산을 불렸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확히 개혁은 아니에요. 혁신이요. 개혁은 리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폼을 다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혁신은 영어로 뭐예요? Innovation? 네, 달라요. 그죠? 뭐냐면 기업에서는 기업 개혁이란 말 쓰지 않아요. 혁신이란 말 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자산 시장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혁신을 도입해야 된다. 개혁하려고 하지 마라. 이 프레임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혁신해라. 들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으로 이노베이션을 일으켜야 된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개혁이 아니라 부동산 혁신이고 주식시장 정상화 개혁이 아니라 주식시장, 예. 자산시장, 예. 그리고 한국의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혁신이죠. 그래서 이 혁신을 만들 수 있느냐.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못 따라주겠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또 뭐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있나요? 어른들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안 되는데 이제 아까 그 답답함은 또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네. 더 안 하겠고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네. 주식 관련해서는 부산이대인님이 이태리처럼 수비적으로 해야 되나요? 닥치고 공격으로 주식 투자해야 되나요? 뭐 이런 꼭 답변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댓글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사람 심리가 주식이 오르길 바라는데 예측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민초님 주식은 실패라는 걸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또 안 되겠네요. 8450님. 중요한 말씀. 네. 왜냐면 실패는
교과서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예요. 네네. 그래서 실패를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예.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셔야지 예.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수업료 냈잖아요. 잘하셨어요. 대신 수업료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예, 가겠습니다. 많이 줄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도 주셨어요. 그 청년들 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 그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외처럼 해외는 아예 그냥 뭐랄까 집을 사는 개념보다는 뭐 임대의 개념이 더 많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 형태가 계약 형태가 분양이나 이게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질문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집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야 좀 더 기다렸다가 그냥 임대로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넘어가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2025년, 26년 시즌이라는 게 집 사기 좋은 시즌인 건 맞는 건가? 라는 그 질문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라는 거는 뭐냐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마켓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도입해서 그게 막 이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가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집값만 안 오르잖아요. 그 임대 시장은 커질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냥 임대하는 게 사는 게 좋은데. 네네.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임대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유리하고 돈 버는 구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값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임대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거 네. 이제 말씀드리고요. 집을 안정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고. 선결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건식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정책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와주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집값은 다시 올라가고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요 몇 달간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9월인데 예.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5개월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승패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기간의 변화를 보면서 예. 여러분들이 아직은 지금 막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요 상황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는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 예. 어차피 이게 우리가 뭐냐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제는 그래 정부가 집값 안정시키고 나 무주택자인데 좋은 시기가 오겠지라는 기대를 아직까지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도 없다? 네. 그러면 우린 포기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말 내년 1월이 데드라인인가요? 예. I'm waiting for you.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가장 시간 가는 줄 너무 모르고 재밌다. 들었던 얘기였고요. 아까 우리 방송의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우리의 얘기를 했다. 그냥 그러니까 주주자랑 두들겨 박영식 맞는 얘기를 했다. 예. 했고 부동산 얘기는 제 생각과 거의 99.9% 동일한 좀 답답함을 해소해 주시는 사자로 저는 99.99 받고 100으로 갑니다. 100으로 가나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덕 장관님 실명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김윤덕은 맞지 않나? 아무튼 파이팅! 파이팅! 1월 전까지 파이팅!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다.